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이건 옮김,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책입니다. 제3부, 장기적 관점, 포트폴리오 설계.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연 20에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스럽겠다고 말한다. 만족스럽다고? 그 정도 수익률이라면 일본인들이나 베스 형제가 머지않아 미국의 절반을 소유할 수도 있다. 20세기를 호령한 투자의 규제들도 30%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도 조작해내지 못할 실적이다. 물론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도 있겠지만 반면 고작 2%의 수익에 그치는 해도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20% 손실을 보는 해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속성이다. 기대가 높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매년 30%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성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높은 기대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성 없는 수익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다. 장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정한 전략을 고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5에서 30%가 현실적인 수익률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가 현실적일까? 주식에 투자한다면 마땅히 채권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4에서 6% 정도의 수익만 올린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실적이다. 또한 장기적인 실적이 예금을 간신히 앞서는 정도인 경우에도 투자 기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 투자 실적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반 비용이다. 뉴스레터와 금융잡지 구독료, 거래 수수료, 투자 세미나 참가비, 주식 중개인과의 통화료 등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은 9에서 10%이다. 이러한 수치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이다.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을 보유한 노 로드 펀드는 자동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수익률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올릴 수 있는 실적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자신의 투자 실적이나 마젤란 펀드와 같은 주식형 펀드의 실적을 평가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다르다.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이 투자자는 자신의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먼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종류를 확인하라.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펀드 매니저라도 금에 투자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없다. 한 해의 실적으로만 펀드를 평가하는 것 또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3년 또는 5년 후에도 S&P 500 수준의 실적에 그친다면 S&P 500을 사거나 실적이 더 나은 주식형 펀드를 찾아보라. 개별 종목 선택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만큼 마땅히 추가 수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편리한 온갖 대안들을 감안할 때 직접 종목을 선택한 보람이 있으려면 복리로 연 12에서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실적은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차감하고 배당과 무상주 등의 수익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의미한다.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인다. 소액으로 자주 거래할 경우 거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연 1회 회전시킨다면 이 투자자는 무려 4%를 수수료로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 즉, 시작하기도 전에 4%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용 차감 후 12에서 15%의 수익을 올리려면 이 투자자는 종목 선택을 통해서 16에서 19%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인덱스 펀드나 다른 펀드를 앞서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모든 함정에도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전체가 10%의 수익률을 보이는 동안 15%의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가 있다면 이 투자자는 뛰어난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 투자자가 1만 달러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연 10% 수익률이라면 25,937달러가 되지만 연 15% 수익률이면 44,455달러가 된다.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12에서 15% 수익을 올리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주식을 몇 종목이나 보유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즉시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나처럼 1,400개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전문 투자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지고 갈 것은 아니다. 일반 투자자는 5% 규정이나 10% 규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펀드 자금 90억 달러를 두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투자 자문계의 두 파벌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제럴드 러브파의 주장은 이러했다. 달걀은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이에 반해 앤드류 토비아스 파는 이렇게 응수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바구니에 구멍이 날지도 모른다. 내가 월마트 주식 바구니를 갖고 있다면 모든 달걀을 여기에 다 넣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콘티넨털 일리노이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넣었다면 낭패를 보고 말았을 것이다. 쇼니스, 리미티드, 펫보이즈, 타코벨, SCI 등 5개 바구니가 있다면 나는 분명히 달걀을 골고루 나누어 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투자에 에이본 프로덕츠나 성면 소송으로 결국 파산한 존스 맨빌이 포함되었다면 차라리 던킨 도너츠라는 견고한 바구니 하나를 더 원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종목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종목의 내용을 사례별로 조사하라는 뜻이다. 내 생각으로는 1.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2.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찾은 종목이 1개일 수도 있고 12개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전략 종목을 전문화하여 회생주나 자산주를 여러 개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특별한 정보에 따라 1개 정도만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분산 투자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를 모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이다. 어리석은 분산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을 괴롭힐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택한 종목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1. 심루타 종목을 찾는다면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심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망한 여러 고성장주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실적은 뜻밖의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 내게는 대박 종목이 된 스톱앤드숍이 그러한 경우였다. 나는 이 종목에서 30에서 4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신통치 않아 보이는 이 회사는 주가도 내려가고 있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마음에 들어 1979년에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슈퍼마켓과 브래들리 할인점 사업부 모두 갈수록 스토리가 좋아졌다. 내가 4달러에 매입하기 시작한 이 주식은 1988년 비공개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44달러로 올랐다. 메리에트 역시 내가 성공을 예상하지 못한 회사였다. 나는 이 호텔에서 수없이 많이 숙박해 보았기에 좋은 호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객실용 비누를 수천 개 챙겨오는 대신 메리어트 주식 수천 주를 사두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요즘에는 기업 인수를 둘러싼 루머가 온통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인수를 기대하고 매입한 종목 가운데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내가 보유한 주식의 회사가 기본적인 가치를 평가받아 인수되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도 전혀 뜻밖의 종목에서 나왔다. 뜻밖의 호재가 어느 종목에 터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유 종목이 많으면 호재를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2.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이유가 성장주에서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평가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나는 성장주의 펀드 자금을 30에서 40% 이상 배분해 본 적이 없다. 나머지는 이 책에서 설명한 다른 유형의 분산 투자했다. 나는 보통 10에서 20%를 대형 우량주에, 또 다른 10에서 20%를 경기 순환주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회생주에 투자한다. 내가 보유한 종목 수는 총 1,400개지만 펀드 자금의 절반은 이 중 100개 종목에 들어가 있다. 또한 자금의 3분의 2는 200개 종목에 분배되었다. 자본의 1%는 후보 종목 500개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이후 기회를 타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탐색하는데 고성장주보다 회생주의 기회가 더 많다고 판단하면 회생주에 대한 보유 비중을 높인다. 만일 어떤 후보 종목에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종목을 주요 종목으로 격상시킨다. 자금을 골고루 배분하라. 3장에서 언급했듯이 자금을 여러 유형의 주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손실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적절하게 조사해서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미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저성장주는 저위험, 저수익 종목이다. 저성장주는 기대 실적이 높지 않아 주가도 여기에 걸맞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형 우량주는 저위험, 중수익 종목이다.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다음 해에 만사가 잘 풀려나가면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산주는 투자자가 자산의 가치를 확신한다면 저위험, 고수익 종목이 된다. 자산주에 대한 판단이 틀렸더라도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옳다면 2배, 3배, 어쩌면 5배까지도 벌 수 있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가 경기순환 주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저위험, 고수익 종목이 되거나 고위험, 저수익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예측이 적중한다면 심루타 종목이 될 수 있지만 예측이 어긋난다면 투자 금액의 80에서 90%를 날리게 될 수도 있다. 심루타 종목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을 지닌 고성장주나 회생주에서 많이 나온다. 상승 잠재력이 높을수록 하락 잠재력도 높은 만큼 고성장주가 휘청하거나
회생주의 상황이 더 악화되던 경우에는 투자 금액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나는 크라이슬러를 매입할 때 만사가 잘 진행되면 400%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사가 어그러지면 100%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투자의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투자에서 15배나 벌어들였다. 위험과 보상을 손쉽게 계량화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고성장주와 회생주 몇 종목을 안고 있는 동안 언습하는 옥삭함과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입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형 우량주라도 이 종목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오히려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1970년대에는 한동안 브리스톨 마이어스조차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시 이 회사는 성장률이 15%에 불과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주가를 이익의 30배까지 올려놓았다. 따라서 이 주식은 상승할 여지가 없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부풀려진 주가를 따라잡기 위해 10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야 했다. 만약 성장률의 2배 가격에 이 주식을 매입했다면 투자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았던 셈이다. 투자한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한 푼도 벌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1969년에 주가 수익 비율이 500이었던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이 바로 이러한 사례였다. 이 회사의 이익은 다음 15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여 약 20배가 되었다. 그런데 주가는 40달러에서 줄기차게 내려가 1974년에 3달러까지 떨어진 뒤에야 반등세를 보였다. 결국 1984년에 이 회사는 10년 전 주가 수준인 44달러로 제너럴 모터스에 인수되었다. 끝으로 포트폴리오 설계는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직장 생활 초기의 젊은 투자자라면 투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 투자자보다 심루타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다. 젊은 투자자들은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나중에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사람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나머지 요소들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잡초에 물을 주는 격. 다음 장에서는 주식의 매도 시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의 매도를 먼저 짚어보겠다. 나는 끊임없이 주식과 스토리를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한다. 그러나 펀드 환매를 대비한 현금 보유량 외에는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주식을 현금화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종목을 교체할 뿐 시장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없다. 독자도 인정한 투자 금액을 주식시장에 계속 묻어둔다면 매매 시기를 놓쳤다며 괴로워하는 일은 많이 덜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보유한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분별 없는 행동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내리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대응 역시 크게 나을 것은 없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가의 현재 움직임이 회사의 기본 가치를 반영한다는 착각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현재의 주가는 회사의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기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계적인 반응보다 더 나은 전략은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내가 기대하는 최대 수익률인 40% 상승을 기록했다고 해보자. 이 회사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 주식을 팔고 대신 아직 오르지 않은 매력적인 대형 우량주를 매입한다. 주식을 모두 팔기 싫다면 일부만 팔아도 된다. 적절한 수익을 얻으면서 대형 우량주를 몇 차례 반복해서 교체 매매하면 대박 종목 하나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다. 30% 수익을 보며 6번 교체 매매를 한다면 누적 이익이 4루타 종목을 넘어서며 25% 수익으로 6번이면 4루타 종목에 육박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에 고성장주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다 할 장애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 몇 달 간격으로 마치 처음 이 회사를 만난 사람처럼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한다. 어떤 고성장주의 주가가 50% 상승했지만 스토리가 수상한 점을 보이고 또 다른 고성장주의 경우에는 주가는 내렸거나 보합이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나는 주가가 상승한 고성장주를 팔고 주가는 낮아졌더라도 스토리가 개선된 고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 경기순환주와 회생주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나빠지고 가격이 오른 종목에서 빠져나와 기본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간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좋은 주식의 가격이 내렸다면 이것은 그 가격의 주식을 팔고 다시 사지 않는 사람에게만 비극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주가 하락은 유망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25% 손해보면 팔겠다는 치명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거나 25% 손해봐도 사겠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투자자는 주식에서 절대로 큰 돈을 벌 수 없다. 이제 독자도 이유를 이해하겠지만 나는 손실 제한 주문을 몹시 싫어한다. 이러한 주문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대개 매입가보다 10% 낮은 가격이다. 물론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손실은 10%로 한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주식은 거의 틀림없이 손실 제한 가격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 손실 제한 주문을 내놓으면 주가가 10% 하락하고 주식이 팔린다. 이것은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섬뜩한 기분마저 든다. 이러한 손실 제한 주문을 냈다면 타코벨을 보유했더라도 10번은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실 제한 주문이 적용된다면 장담하건대 그 포트폴리오는 10%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 제한 주문을 하는 것은 주식을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손실 제한 주문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물량을 털어내고 나면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현상 역시 불가사의하다. 손실 제한 주문에 의지해서 하락 위험을 방지할 방법도 없고 주가 상승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가를 설정할 방법도 없다. 내가 2배가 되면 팔라는 식의 말을 믿었다면 대박 종목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원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 몇 년 뒤에는 놀랄만한 실적을 거둘 것이다. 내가 설명한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데 종목당 몇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된다. 회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지만 그렇다고 직접 전화까지 거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회문서라도 연구하는 학자들처럼 연차 보고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일부 유명한 숫자는 특정 유형의 주식에만 적용되므로 그 밖의 유형에서는 모두 무시해도 좋다. 6가지 유형의 주식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 전반.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어떤가?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좋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한가 아니면 취약한가? 재무 건전성 등급은 어떠한가? 현금 보유량은 어떠한가? 보드의 주당 현금이 $16라면 이 주식은 $16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16가 이 주식의 바닥이라는 의미다.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아니라면 보유할 이유가 없다.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하라. 가급적이면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인하라. 배당 비중이 낮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여유가 있다. 이익이 줄어도 배당을 지급할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배당 비중이 높으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대형 우량주. 좀처럼 망하는 일이 없는 대기업들이다. 이 경우 주요 관심사는 주가인데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현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 다각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하라. 경기 순환주.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것은 대개 위험 신호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차 주가 수익 비율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라. 투자자들이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내다볼 때 회사의 이익은 최대치에 이른다. 투자한 경기 순환주를 잘 알면 경기 순환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에 경기 순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3, 4년 동안 이어지는 상승기 뒤에는 3, 4년의 하강기가 온다. 이러한 패턴은 항상 반복되어 왔다. 자동차는 노후화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1, 2년 정도 교체 시점을 미룰 수 있지만 조만간 매장을 다시 찾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침체기를 겪을수록 그만큼 강력하게 회복된다. 그래서 가끔 나는 자동차 매출 부진이 한 해쯤 더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다. 그러면 더 길고 강력한 호황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 매출 호조가 5년 동안 이어졌다. 이제 경기가 상승주기의 중간을 지나 막바지 근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순환 업종에서는 하강 시점보다는 상승 시점을 예측하는 편이 훨씬 쉽다. 고성장주. 유망한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나는 20에서 25%가량의 성장률을 선호한다. 성장률이 25%가 넘는 기업은 경계한다. 인기 업종에는 성장률이 50%인 기업도 있지만 알다시피 이런 회사는 위험하다. 회사가 확장 능력을 입증하려면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사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여 문을 연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픽앤세이브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매장을 열었고 북부 캘리포니아의 매장 설치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확장할 주가 49개나 남아 있었다. 반면 당시 시어스는 어디에나 매장이 있었다.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이 비슷한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느려지고 있는가? 면도날은
소비자들이 계속 구입해야 하는 제품이므로 매출이 지속되지만 센서매틱과 같은 회사의 매출은 주로 단발성 거래에 의존하므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는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센서매틱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해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더 많이 팔아야만 했다. 일회성 구매에서 나오는 매출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한 매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3년에 성장률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이 회사의 이익은 단순히 동방하락하는 정도를 넘어 곤두박질 쳤다. 주식 역시 12개월 동안 42달러에서 6달러로 폭락했다. 기관 투자자나 분석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아직 소수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큰 이점이다.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인가? 애플 컴퓨터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현금이 2억 달러였고 부채가 없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채 구조는 어떠한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 영업을 버텨낼 수 있는가? 나비스타의 전신인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잠재적 회생주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신주를 수백만 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희석 효과 덕분에 회사는 회생했지만 주가는 떨어졌다. 이미 파산했다면 주주들에게 남은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 사업이 회복되고 있는가?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가? 회사가 새로 부채를 발생시켜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는가? 주주들이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 사냥꾼이 대기하고 있는가? 2부에서 기억해야 할 요점.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과 구체적인 투자 이유를 파악하라. 이 종목이 상승하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면 투자를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대기업은 주가의 움직임이 작고 소기업은 주가의 움직임이 크다. 특정 제품에서 이익을 기대한다면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라.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개념의 복제 능력을 입증한 소기업을 찾아라. 연성장률이 50에서 60%인 기업은 경계하라.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을 피하라. 사업 다각화를 믿지 말라. 대개 사업 다악화로 귀결된다. 무모한 도박은 결코 보상받지 못한다. 첫 번째 상승 국면을 놓쳤더라도 회사의 계획이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전문가들이 몇 달이나 몇 년간 접근하지 않은 분야에서 상당히 값진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 제공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며 그가 전한 최신 정보가 정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주식 정보는 가치가 매우 높을 때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지 업종 사람들이 제약주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 업종 사람들이 제지 업종의 기업 인수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 때가 많다. 고리타분하고 평범해 보이며 월스트리트가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단순한 회사에 투자하라. 비성장 업종에서 적당한 속도 20에서 25%로 성장하는 회사가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다. 틈새를 확보한 회사를 찾아라. 공경에 빠진 회사에 침체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재무 상태가 건전한 회사를 고르고 은행 부채가 많은 회사는 피하라. 부채가 없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경영 능력이 중요할지는 몰라도 파악하기가 아주 힘들다. 사장의 경력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회사의 전망을 보고 주식을 매입하라. 공경에 빠진 회사가 회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주가 수익 비율을 세심하게 분석하라. 주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만사가 잘 풀려나가도 한 푼도 벌지 못한다. 회사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회사의 발전을 점검하라.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를 찾아라. 회사의 과거 배당 실적을 조사하고 과거 침체기의 이익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라. 기관 투자자의 보유량이 적거나 없는 회사를 찾아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월급만 받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가 낫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입한다면 좋은 신호다. 특히 여러 명의 내부자가 동시에 매입하였다면 더욱 좋은 신호다. 주식 연구에 적어도 매주 1시간을 투자하라. 자신의 배당과 투자 손익은 계산해 봐야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져라. 서두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장부 가치만 보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실제 가치가 중요하다. 의심스러우면 투자를 연기하라. 새 종목을 고를 때 적어도 새 냉장고를 고르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